자, 숨 돌릴 사이 없이 다음 코너를 해야 하는데, 아유, 정말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깝다는 이유로 아주 급하게 모셨는데, 아마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목소리 듣고 얼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양기호 선생님, 지금 이 아베가 사건 친 이후에 제일 바쁘게, 제일 자주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학교에 계신 인연으로 역사 통해도 모시게 됐습니다. 양기호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홍구 교수님의 이 역사 통일하는 아주 이런 품격 높은 이런 채널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부족하지만 아무튼 아는 만큼 성의껏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워낙 선생님 말씀도 잘 하시고 또 하실 얘기도 많고 구독자들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8.15라서 너무 이제 이것저것 여쭤보기가 그래서 8.15에 좀 맞춰서 여쭤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8.15하고 일본의 8.15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예. 우리는 이제 역시 광복절이죠. BC 다시 되돌아온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고 해방이 된 그야말로 해방이죠. 네, 해방. 근데 사실 이것을 보면 독일에서도 해방이래요. 1944년 5월이거든요. 독일이 폐전한 게. 독일의 공식 행사로는 이것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전쟁의 압제 또는 식민 통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한국은 이제 이런 광복절, 독일의 경우에도 나치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해방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정반대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냥 종전 기념이라고 하거든요. 패전 기념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종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전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극도로 쓰기 꺼려해요. 근데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익도 마찬가지고 일본 전체 국민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그런 일본이 명치 이후에 근대화해온 역사의 총결산의 총패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이런 전쟁에서 어떤 일본인들이 해군, 공군, 육군이 군인이 부족하거나 물자가 부족하거나 어떤 병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대포가 부족하거나 항공모함이 부족하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신적인 패배라는 게 컸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충격이었죠. 또 패배 자체가 완전한 패배였기 때문에 원자폭탄도 말하자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2방이나 맞았고 또 대도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완전히 공습으로 폭격됐습니다. 거의 동경 공습, 대공습 같은 데서는 1945년에 이게 범인데 거의 정말 완전히 표가 될 정도로 하루에 10만 명이 이 불에 타 죽거나 폭격으로 맞아 죽거나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군이 이제 말하자면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상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코하마부터 동경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하거든요. 트럭을 타고. 자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표가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완전하게 고층 건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완전하게 파괴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듬성듬성 살고 있는 그 도로 옆을 이제 미군들이 트럭으로 지나간 거거든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일 정도로 말하자면 완전한 파괴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익들은 말하자면 이 8.15라는 것이 전쟁이 끝난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왕 이제 자기들 말로는 천황폐하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성전을 아시아에 대해서 특히 영미 기축하면서 영국과 미국을 물리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아시아를 해방시킨 것은 사실이다. 라는 점에서 그 어떤 성전이 일단 한 차례 종료된 상태. 그게 이제 종전이죠. 이건 패전이 아닙니다. 패전이란 말은 일본에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성단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성수원 결단을 천황이 내렸다는데 일본의 이제 그런 인식을 일본의 우익들이 갖고 있다. 먼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일본의 진보 진영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사회당 공산당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종전이라는 용어에 저항해서 패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시도를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독일하고 비교되는 일본의 전후 처리의 어떤 문제점인데요. 사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전후에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까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한일 간의 이런 위안부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 또는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982년에 교과서 사건이 있었죠. 예, 예. 그 뒤로 이제 한일 또는 중일 간의 역사 갈등이 고조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통절한 자기 반성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천황제가 그대로 전속된 거죠. 천황제가 전속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쟁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천황제가 그대로 살아남았다. 그럼 과거에 명치유신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체제라는 것은 천황제거든요. 네. 천황의 대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것은 모든 기관들은 천황을 보좌하는 기구입니다. 네. 독자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좌 기구입니다. 네. 천황이 모든 대권을 가지고 네. 있죠. 그건 이제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는 정치, 행정 모든 면에서 대일본 제국 내에서 완전한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천황의 존재가 어찌된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전쟁에서 책임자로서 처벌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쟁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 일본인들한테 침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후에 이제 미국이 특히 이제 그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완전한 일본이 공황 상태였으니까 정신적인 공황 상태였거든요.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그 물질적인 패배가 아니라 정신적인 패배에서 나온 허탈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지배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좌익 우익을 할 것 없이 매일처럼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불황아들이 그냥 3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동경 시내에서만 완전한 폐허된 상태에서. 더구나 이제 그게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참 그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일본인들이 깨끗하다. 뭐 사무라이 정신, 관료제, 뭐 이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부정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물자들 다 빼돌려가지고 착복하고 그걸 전부 다 뭐 지방원, 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무슨 공무원들 할 것 없이 다 그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정도냐면 1년의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암시장 규모에서 그게 전부 다 공무원들 부정부패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군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속았다. 그리고 믿을 존재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완전한 폐허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보기에는 이들을 방치하다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중심 또는 통합의 상징을 다시 세워야겠다 해가지고 평화헌법을 만들면서 상징 천황제를 하고 그러면서 천황 인간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다시 재통합의 어떤 부활의 중심은 그대로 살려둔 거죠. 일종의 그건 타입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천황제가 유지된 거는 평화헌법이라는 게 이제 빅딜을 한 겁니다. 짝을 이루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구조에서 1항에 말하자면 구조 1항에 보면 일본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영국 포기한다. 구조 2항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 공공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하고 전쟁 포기 선언하고 상징 천황제하고 이렇게 빅딜을 하면서 천황제는 유지를 시켜준 거죠. 미군들이. 근데 이제 지금 아베의 목표는 그 구조를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베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익들도 마찬가지고.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력발휘 국가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국가예요. 그렇죠. 아니, 국가라는 게 뭡니까? 일본인 우익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외교적인 발신력 또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국가가 아닌 거죠. 비정상 국가인 거예요. 근데 미군들이 그렇게 전력발휘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천황제라는 것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종의 군주제, 영국식의 입헌 군주제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황을 완전히 상징 천황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미군에 의해서 왜곡된 이런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정상화시켜야 된다. 되돌려 놔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익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것이 이제 아베의 헌법 개정이고. 그리고 그게 역사에 반영된 게 바로 자학사관이라는. 자학사관이라는 것이고, 역사 논쟁이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 일본 이제 그러니까 평범한 일본인들 그러니까 아마 그 1945년 당시로 돌아왔을 때 이제 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 물질적으로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황까지 그 맞은 겹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혐오 같은 게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군국주의를 맞습니다. 따라갔지만 네. 그러다가 이게 바로 저놈들 하자는 대로 했다가 이제 이 꼴이 뭐냐 이게 우리 아이들도 죽고 다 죽고 이제 했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은 아니더라도 전쟁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염전 사상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퍼졌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적극적인 평화 사상으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일국 평화주의죠. 평화상은 있습니다. 네. 일본인들의 평화상은 굉장히 깊어요. 제가 보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에 대한 애호정신은 강합니다. 여전히 네, 여전히 강합니다. 오익이 그렇게 발호를 하더라도 네, 여전히 강합니다. 그건 원자폭탄이라는 그런 세계 사상 유례 없는 그 잔인한 살상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어떤 공포감, 거기에 대해 두 번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굉장히 강하죠. 그 공습에 네. 대한 물 당할 때의 그 무력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화 사상은 강한데, 평화 사상은 굉장히 강했죠.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일본 내에서 이런 그 베트남 반전 운동 네.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 특히 사회당 그리고 공산당 이런 야당 세력들이 이제 8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역시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노조,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야당, 그 다음에 일본의 학생운동, 70년대 학생운동 굉장히 엄청났거든요. 또 60년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전공투라든지 또 안보투쟁 이런 거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안보투쟁이란 것이 일본의 평화 사상의 가장 극치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945년부터 60년까지는 일본의 평화 사상의 확산이에요. 그게 이제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했던 수많은 세대들이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개정하려고 자민당에서 몇 번 하는데 다 좌절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60년대 돼가지고 이제 강화조약을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미일 안보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60년대 와보니까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미국과 또다시 이 안보조약을, 동맹관계를 연장하려면 미군들이 일본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를 침략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거기에 일본인들이 또다시 전쟁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처절한 반항이자 저항이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1960년에 있었던 안보투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평화사상은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시아에 대해서 속죄해야 된다라는 것은 거대한 벽이 있었어요. 아시아에 대해서 그 속죄를 하려면 천황에 대한 전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쿄 재판에서는 철저하게 아시아인이 같이 일본에 대한 전쟁 범죄를 재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쿄 재판이라는 것은 유럽인들의 재판입니다. 미국이, 네. 그렇죠. 그건 재판관들이 많이 있지만 아시아인들은 거의 없었고 전혀 영향력이 없었어요.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아베가 좋아하는 인도 출신의 판사. 그것도 미국에 대한 원폭의 투하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서양인들에 의한 일본 점령과 미군에 의한 일본 개혁. 거기에는 탈아시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시아에 대한 전쟁 범죄 같은 것도 묻혀져 버리고 또 천황제 유지하면서 천황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단죄 같은 것도 실종이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진보 지식인들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시아에 대한 전쟁 책임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그 뒤에 있는 천황제에 대한 더 나아가서는 폐지, 천황제의 폐지가 할 수도 있고 그 앞단계라도 천황에 대한 전쟁 범죄의 주범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나가게 미군들이 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통전한 사죄와 반성 같은 것이 60년대까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것은 일국평화주의예요. 일국평화주의.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안 된다는 사상 자체는 굉장히 강고하고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지만 그것이 아시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아니면 평화를 더욱더 글로벌한 수준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시아의
또는 전 세계적인 평화 연대를 위해서 일본이 주력을 맞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동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건 일본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종전이든 패전이든 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에는 당시에 거의 한 200만 가까운 제일조선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일조선인들에게 8.15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1945년 8월 15일로 돌아가면 네. 제일조선인들은 그때까지 일본인이에요. 네. 왜? 우리는 미군이 들어와 신탁 통치했거든요. 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는 겁니다. 네. 3년간은 이게 국적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는 일본에서 이제는 조선인이 일본인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1947년에 애국인 등록령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일단 애국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러면 당시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인들이 돌아가고 싶어 한다. 해가지고 시모노세키 항이라든지 전부 다 전국에서 큐슈적으로 모여든단 말이에요. 200만 명이나 있었으니까. 대부분은 전쟁 끝났으니까 강제징용으로 끌려오는 사람들은 나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큐슈까지 갔는데 배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원을 하고 탄원을 해가지고 겨우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예를 들면 이제 제주 항쟁이라든지 이미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이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냉전 체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물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지만 이건 경제적인 인프라가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런데 한국에 가게 되면 그동안 멀어진 상태에서 한국은 내전 상태에 가까운 상태란 말이에요. 가난, 빈곤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가기도 쉽지 않고 또 일본에서 제일교포들한테 소지할 수 있는 최대 돈을 1,000엔인가 뭐 그랬어요. 너무 왜냐면 일본이 돈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정말 담배 한 두어 보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현금이 외해로 유출되게 되면 이건 안 되니까. 왜냐면 일본도 나도 죽겠는데 가지고 있는 국부가 조선으로 유출이 돼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뻘거벗고 가서. 그렇죠. 그냥 왔다가 고생한 거 아닌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서 밥 몇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 그렇죠. 줘서. 심지어 그 옥시마 마루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배 타고 돌아오는데 원인도 모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게 중간에 폭침돼 버렸잖아요. 심지어 그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우키시마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대단히 궁금한데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어떻게 음모설을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의심은 많이 가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어려워서 말이죠. 그때는 저는 그 조선인 차별 같은 거 너무 심했고 제대로 된 인간 대접을 안 했다고 봐요. 그것은 저는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이라든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그런 점에서 차별, 그 다음에 미군들의 이 제일 조선인에 대한 방치 가까운 거, 무관심, 무대책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말하자면 하나의 그런 뭐 우발적인 있을 수도 있고 계획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부가 없는데 한국 가면 미군정이고 내전 상태고 여기는 일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여기를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이 연합군 총사령부에서는 무대책이고 무관심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그 네거티브하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1947년 8년쯤 되게 되면 냉전 체제로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조총연계가 많았단 말이에요. 제일조선인 총연합회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는 미군들이 1948년부터 레드파지 하면서 말하자면 좌파들 이렇게 척결하지 않습니까? 공직이고 뭐고, 그 다음에 노조 다 잡아들이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거의 조선인들도 거의 좌파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봐요. 뭐, 30년대 말쯤 되면은, 일본의 전평이나 공산당에서 주요 활동가들이 거의 조선인들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 예.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에서 볼 때 제국주의 본국의 진보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가장 적게 받았고
제국주의 본국의 진보 운동에는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게 한일 관계가 아니라. 그건 아주 좀 새로운 역시 그 학문의 깊이가 아주 그런 그대로 느낌을 드러난 아주 그런 느낌을 정말 받게, 좋은 정보입니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제일조선인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들 그 쫓아보내고 싶은데, 그렇죠. 쫓아보낼 수단도 마땅치가 않았고. 왜냐면 이제 그래도- 그때는 빈곤 상태였고 우리는 해방 민족이니까 우리 권리를 요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한마디로. 귀찮고 말 안 듣고 그다음에 자주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암시장 같은 데서 제일 조프들이 많았거든요. 그 무가 지역에 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이놈들이. 일본 쪽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쫓아낼 생각만 하니까 47년에 법령 만들고 그게 1952년에는 외국인 등록령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외국인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참 이게 말하자면 그 뭐랄까 쓰고 버리는 거지. 참 이건 일종의 소모품에 가까운 거였어요. 자, 이제 오늘 그 8.15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었던 게, 그 아베가 또 야스쿠니를 갈 것인가. 뭐, 야스쿠니에 그 상황이 이러니까 못 갈 것이다와 상황이 이러니까 갈 것이다. 뭐 의견이 나눴었는데, 안 갔죠? 예, 안 갔습니다. 네. 뭐, 갈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로는. 물론 이제 본인은 굉장히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일 관계 문제는 아닙니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중일 간 문제고, 그 다음에 미일 간 문제고, 그 다음에 한일 간 문제예요. 사실 그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야스쿠니 신사가 그 메이지 유신 때 강군에 붙었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전사자들을 모시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3.1운동 때 우리 조선인 탄압했던 경찰 순사들 제암리 사건 때 탄압하고 나서 조선인들한테 이렇게 살해당한 당연히 그것은 뭐 보복 조치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일본군 순사가 있거든요. 다 거기 있어요. 야스쿠니에. 그리고 이제 1944년에 조선 총독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도 그 야스쿠니 신사에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되게 이제 이게 메이지 때부터 왔는데 260 몇만 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90 몇 %는 다 2차 대전 사망자예요. 전사자인데 중국 전선. 예, 대부분 중국 전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A급 전범 가운데서 한 80% 이상은 난징 대학살 포함해 가지고 샹하이에서 말하자면 일본군의 포격이라든지 또는 만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그 전쟁 A급 주범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중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일 관계에서 중국은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현직 수상이 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삼역 외무 대신 등등.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본의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가는 것은 중국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가 마지막 간 것은 2013년 12월입니다. 그 뒤로 정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일 관계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그때 2+2를 하는데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 해가지고 미일 간에 2+2 회담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 들렀다가 두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지도리가우치 2014년입니다 아마 지도리가우치라고 무명용사묘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공습으로 죽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묘가 지도리가우치 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참배를 했어요.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이. 그게 이제 일본에 대한 강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겁니다. 그 뒤로는 안 가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최근 들어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아베가 지금 중일 간의 화해 협력 모드를 그냥 일종의 해징 전략인데 우연 분산 전략인데 미중 간의 통상 마찰이 심하고 미일 간에도 마찬가지라서 일단은 이제 중국하고 너무 이 갈등 관계를 빚어넣는 것은 불리하니까 일단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고려 면에서 아마 당분간은 안 갈 겁니다. 아마 임기 내내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 갈까요? 2021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예. 일본의 경우에는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고.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의원내각제니까 예, 예. 뭐 총선거 언제든지, 예. 해산하고 나서 총선해가지고 다수당이 못 따면 예. 나웃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게 자민당 지지율이 압도적이니까 야당 뭐 보통 4% 5%그러니까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하고 이제 말하자면 수상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민당 일당 지배가 지속되는 거니까 장기 집권이.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이제 2021년 9월까지 갈 것이다. 또다시 이제 사선 3년을 또 연장하는 문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완강하게 이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도 아마 내년에 올림픽하고 2021년 9월까지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것이고 헌법 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이 분위기 또는 여건, 기반 이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본인은 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베 입장에서는 계속 이 헌법 개정을 위해서 이제 정말 일로 매진해갖고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마련해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획으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또 조미회담이 되고 남북 관계가 이제 그러니까 이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분위기를 접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베는 어떤 입장을? 그게 참 재밌는데요. 저는 아베 수상이 예를 들면 하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에드블룸을 자꾸 띄웁니다. 헌법 개정한다. 절대 개정 안 하거든요.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납치자 문제 해결하겠다. 2002년부터니까 17년간 이게 우려먹은 겁니다. 이 사골곰탕도 이거 17년 못 우려먹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사골곰탕도 못 우려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정치적인 어젠다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성역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야당이나 진보단체에서 지금 당장 북일 간의 수교가 먼저지, 아니, 전체적으로 이거 균형이 잡혀 있는 거냐. 수많은 사람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피해를 받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지금 전후에 불과해봤자 지금 15명, 17명인데, 이걸 가지고 북일 간의 수교를 전후 처리를 70몇 년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국적이 돼버리는 거야. 일본 국민들이 이미 피해자하고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납치 피해자하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자기가 독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국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아베의 참 좋지 않은 언론을 아주 잘 교묘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도 너무 협조를 잘 해주고 잘해주고 그게 이제 한 7년 가까이 집권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그래도 일본의 이제 그런 아베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그래도 야당이나 진보 지식인들, 양심 세력들에 있어야 할 텐데 왜 일본의 그렇게 평화 분위기가 아까 이제 그 질문을 드렸었고 평화 분위기가 컸었는데 그게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으로 나가지 못했나 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건 이제 일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앙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가령 소련은 너무 반성을 하다가 체제가 무너져 버렸고, 페로스로이카니 그런 거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체제 자체가 무너져 버렸는데, 결국은 이제 체르노빌 원폭 폭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 후쿠시마의 폭발 이후에 일본 사회에 굉장한 저는 변화의 조짐이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토야마 정권이 같은 민주당 정권이 무너졌죠. 민주당 정권은 무너지고 아베 같은 정권이 들어서서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화로 더 치달아가게 되는데 후쿠시마 터지고 난 직후에 보면은 일본 이제 집회에 보면은 이제 우리 다 안보 투쟁 세대들 우리보다 한 10년, 20년 위에 머리 허연 분들이 주로 나오다가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일본에도 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당이나 사회당은 진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 문화 또는 철학제 같은 것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이 관이 민을 항상 이기는 거. 이건 다르죠. 한국과 완전히 다르죠. 이건 우리는 이제 선비문화니까 말을 안 들으면 타이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교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니까 말 안 들으면 쳐버리니까 칼로. 이 칼이 잘 드나 안 드나 해가지고 그냥 쳐버리니까. 미국은 쏴죽이고. 이거 생사 이것탈권을 칼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관이 수백 년간 1000년 이상 지배해온 거니까 사무라이 문화가. 그건 문화 자체가 다르죠. 민이 관을 이긴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그 예를 들면 재밌는 그 표현이 있는데 1910년대의 후반에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만들어진 게 대정 민주주의가 다쇼크 디마크라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1931년에 바로 만주국 만들고 1937년에 중국 침략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미국의 모학자가 설명을 해 참 재밌어. 일본과 민주주의의 짧은 키스. 아, 이거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체제 자체가, 문화 자체가 안 되는데 민주주의의 1960년대 그 왕성했던 일본의 민주주의 진보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두 번째 짧은 키스야. 그게 이제 80년대 오면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냉전 체제가 80년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두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일본인들이 평가하기에 역시 이 경제대국,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자민당의 역할이 컸다. 선거에서 항상 자민당 지지로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자민당의 역할이 긍정적이었다. 그걸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변화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장기 불황 20년간. 중국은 점차 성장해지고 2010년 되면 완전히 중국의 GDP가 지금 일본을 능가했거든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965년에 한일 양국의 GDP를 비교하면 100대 1입니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한국 전체의 토탈 GNP가 일본의 빠찡코 산업 매출도 안 된 적이 있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198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일본의 관서권 경제 있잖아요. 그때는 중국이 약했던 때입니다. 중국이 등쇼평이 이렇게 경제개혁 하기 전이에요.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동아시아 전체의 토탈 GDP보다 관서 지역의 일본 관서 지역, 일본 전체가 아닙니다. 거기 GDP가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어요. 물론 이제 N이 세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장기 불황 20년간 계속되면서 일본인들이 점차 이게 의욕을 잃은 거예요. 성장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 이게 65년에는 100대 1이었는데 예를 들면 98년, 21년 전에는 한 10대 1 됐어요. 지금은 3대 1로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1인당 내가 다 계산해 봤거든. 800만 원이야. 일본은 780만 원이야. 우리가 20만 원 더 많습니다. 정부 공공 지출은. 그리고 이게 2023년 되게 되면 1인당 그 가용 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지표로 우리 4년 뒤면 우리가 일본을 능가해요. 한 100달러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잘 살게. 더 잘 살리거든요. 잘 살아요. 뭐 통일 한국 되면 이건 뭐 한 20, 30년이면 일본은 완전히 따라잡는 거고.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주도하면서 이 신한반도 체제 만들고 한반도 평화번영 비핵화 체제 구축하는데 이거 일본은 완전히 지금 왕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소외감도 느끼고 굉장히 불안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20년간의 장기 불황, 그 다음에 지하철 테러, 그 다음에 95년에 코베 대지진, 그 다음에 오무진리고 사건, 그 다음에 3.11 동일본 대지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민주당이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대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본에서 억지 주장하는 영토 주장하는 독도 문제, 그 다음에 센카쿠 문제를 중국이 이제 자기 영유권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축, 그 다음에 추격당하는 일본, 그 다음에 자연 환경도 불안하고, 또는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능력이 없는 일본.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쏘겠다고 작정하면 어떻게 그게 일본이 막아내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우파들의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돼요. 우리 스스로 지켜야겠다. 정 안 되면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해자, 피해자의 논리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다. 한국도 국제법 안 지키고 다 약속했던 위안부 합의 파기하고 다 약속했던 65년 청구권 협정 깨고 개인 청구권으로 또 일본 기업한테 보상하라고 그러고 이거 약속을 계속 어기는 나라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적극적인 자기 발신이 늘어나요. 근데 그런 흐름을 아베가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자 문제는 사실은 그 형평성으로 보려면 이런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가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먹히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통질한 사죄 반성을 통해서 전후
처리를 하고 보상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가지고 정상화된 국가를 만들어줘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 반성이 되는 거다. 35년간 식민 통치하면서 분단시켜놓고 북한의 독재를 낳고 한국전쟁을 낳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 제공자가 일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일본 진보 지식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어떻게든 수교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제대로 된 국가로 성장해가지고 민주주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 이런 풍요로움을 맛보는 거 이걸 해야 일본의 전전의 이런 과거사가 그나마 참여되는 거다. 이게 그야말로 사죄하는 종이한 방식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국적이 되는 거야. 지금 끌려가가지고 못 돌아온 납치자들이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매일처럼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역구따 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너무 정서화됐어. 물론 이 납치자 피해 문제는 물론 심각한 인권 유린이니까 이건 제가 그건 매우 중대한 심각한 사태다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본인들이 보기에 중학교 애가 3학년인가 그랬거든. 그러면 납치당해가지고 배 속에서 끌려가가지고 이건 완전히 픽션입니다만 배 맨 밑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는 데서 엄마를 부르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긁어대는 거예요. 그 여기에 피가 나가지고 손톱이 빠졌다.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린 소녀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남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살했거든.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전쟁 전후 처리 아니면 과거사에 대한 통전한 사죄 반성, 아시아 침략에 대한 어떤 속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무슨 전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지금 끌려간 우리 동세대들이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 저 실패 국가다, 불량 국가다. 북한 때리게 하게 되면 다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총선거 있거든. 아베 수상이 자민당 책자에다 무슨 말을 쓰게 했냐면 하나는 두 가지가 있다야. 두 가지가 일본의 최대 국난이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이건 일본과 줄어드니까 그건 알잖아. 그건 국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존재 자체가 국난이다. 아니 북한이 일본 경제 200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걸 존재 자체가 국난이라고 하는 거야. 북한을 국난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는 한국 우익이나 일본 우익이나 똑같은데 그때 압승했어요. 네. 그때 총선거에서 북한 때리기가 압승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저 선거 6번 치를 때 선거 때마다 쏴줬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빅마우스라서 좀 죄송합니다. 한 교수님 말씀을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저는 오시기 전에 말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전문가 입장에서 그 한국 상황을 일본 전문가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궁금한 게 한국도 일본 우익이 있는데 한국 우익하고 일본 우익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농담 비슷하게 재밌는 얘기로는 일본은 애국자들이 망치고 한국은 매국노들이 망쳤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 이게 정말 그 제가 이제 한국을 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큰 차이는 일본은 우익이 일본이라는 곳의 주인이었고 세계를 상대로 또 주인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한국의 우익이라는 건 일본 앞잡이, 미국 앞잡이 했었던 앞잡이 근성 갖고 있었던 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 일본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걸 보실 때 또 그 다음에 일본이 얘기했었던 자학사관을 한국의 뉴라이트들이 또 들고 나오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도 사실 뭐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도 일본 우익들이 하던 얘기들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사상적인 반공 체제 이거하고 근대화에 대한 추종, 맹목적인 추종 이건 두 개는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점에서는 일본 우익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뭐 거의 그 동질감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냉전하에서 형성된 그런 논리죠. 좋게 말하면 이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인권억압, 유린 또는 정치적인 탄압, 그 다음에 김일성 또는 이어지는 이런 독재 왕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북한 인민에 대한 탄압하고 목 굶주리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핵과 개발을 통해 가지고 동북아를 전쟁의 이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걸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우익은 적어도 메인스트림이 있지. 거기는 일본의 천황제라고 하나의 세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대한제국 멸망한 거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우익과 똑같다면 대한제국과 그 로얄리스트들 충성주의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친일파들이 많았죠. 또는 이제 이런 그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보수적인 진영들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국가의 어떤 그런 메인스트림하고 사상적인 실체하고 현실적인 존재, 천황이라는, 일왕이라는 그런 것하고 일치가 된 거죠. 우리는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진영으로부터 좀 반민족적이다, 외세 의존적이다, 이런 비난을 듣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너무 바쁘셔서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좀 자주 모시고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네. 부분, 저거 생각 못했었구나 하는 얘기가 오늘만 해도 벌써 여러 번이 있었는데 한번 좋은 기회를 내셔서 우리 좀 주문 맞춤 강의를 몇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또 한 교수님이 콜하면 와야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8.15 날 이렇게 바쁘신 날 또 와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역사수다 성공회대학의 양기호 선생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모르는 거 많으셨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너무 많군요.